자, 그렇다면 이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피성 성격장애 또는 회피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인격장애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격 또는 인격장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고 부분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첫째,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찡그리고 왔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다. 자, 그러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웃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찡그릴 수 있는데 나와 연관을 너무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은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관계를 맺는 거에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피성 성격장애는. 근데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관계에 집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충동을 자기의 충동을 드러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는 거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는 거죠. 거절에 매우 예민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절받기 싫어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가족과 소수의 친구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수의 친구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비슷한 유형이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친구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또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부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커서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혼자 지내는 거를 본인이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절받는 게 싫어서 그냥 그 부분을 선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면에는 당연히 우울감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더욱더 좋은 친밀 관계를 원하지만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개방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지적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포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피성 성격장애 또는 회피성 인격장애의 원인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내향성과 그다음에 신경증이 좀 강한 거죠. 내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만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좀 내재적으로 깔려 있어서 짜증과 분노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거죠.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런 기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제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뭐 선생님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의식이 강조됐을 때 경험한 모욕 또는 당황하는 그런 창피한 부끄러운 상황 그 다음에 또 가치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부정암시를 좀 많이 당했다면 이게 이제는 굉장히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인격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피성 성격장애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거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타인이 자기를 거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해서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지나치게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상황에서도 동조를 한다거나 그 상대한테 지나친 호의를 베풉니다. 뭐 큰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피성 성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 우리가 DSM이라고 하는 그 진단 통계를 보면 진단 편남을 보게 되면은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대인 접촉이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7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내가 회피성 인격 장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한다. 세 번째, 수치를 느끼거나 놀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 이내로 자신을 제한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건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5번째, 부적절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다. 그다음에 6번째,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7번째, 당황하는 인상을 줄까봐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을 또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7개의 증상들 중에서 4개 이상 해당이 되면은 인격 장애로 이제 보통 진단이 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회피성 인격 장애, 회피성 성격 장애를 치료는 주로 이제 어떻게 우리 맥을 잡느냐? 사실 이거는 그 본인의 인지 부분, 아까 정서 부분, 대인관계 부분,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4가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보통 인지행동 치료와 정신분석 치료가 있는데 초기에 정신분석 치료가 좀 용이할 때가 있습니다. 효과적일 때가 있죠. 정신분석 치료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 회피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의 어렸을 때의 이제 시절을 한번 보는 겁니다. 돌이켜서 반추를 해보는 거죠. 그때 의미 있는 뭐 가족, 어머니나 아버지, 또 선생님, 주변에 또 뭐 동기간들한테 부정함시가 없었는지, 그래서 모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경험이 없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한 위로가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분들은 자기한테서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는 못하거든요. 또 이분들이 거절에 되게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치료자한테서도 거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나의 이런 부분을 알까봐 오히려 본인의 문제를 치료하려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과거의 시절 이거 다 고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하고의 치료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을 믿고 내 이야기를 충분히 오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피성 인격 장애는 너무 행동 억제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움받아도 괜찮아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추후에 회피성 인격 장애에 도움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